시네토크. 매주 금요일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또 지난주 일요일날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네, 제79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소개하셨던 그 One Battle After Another. 네. 이 영화 대박 났네요. 네. 모두의 예상대로 이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네.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서 주요 부분에서 6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이야. 이제 곧 3월 15일에 네. 미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이제 수상 청신호가 켜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번째로 오스카에 후보에 올라서 그동안 한 번도 수상을 못했어요. 의외로. 그래서 이번에는 수상이 거의 지금 확실시 되고 있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감독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 나무 조연상을 받았는데 남녀 주연상은 못 받았네요. 네네. 좀 아쉬웠겠어요. 남녀 주연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우 주연상은 제외하고 나무 주연상은 일단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왜요? 보통 이 영국 아카데미가 중요한 이유가 요 시즌에 골든글러브, 크리틱스 초이스,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 그리고 영국 아카데미가 이제 연달아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수상 결과들을 종합해서 이제 아카데미의 그 시상식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국 아카데미와 미국 조합 배우 조합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 아카데미 수상도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이제 공식이 있는데 네네. 이번에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오스카나 미국 배우 조합 이런 데는 아예 후보조차 오르지 않았던 작품에서 나무 주연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원래는 이제 마티 슈프림의 티모시 샬라메가 받을 것이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나는 맹세한다의 영화 로버트 아라마요라는 좀 낯선 배우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로버트 아라마요 같은 경우에는 오스카 후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오스카에서 누가 받을지 예측이 어려워진 오스카의 거죠. 예측이 어려워졌다고요? 네. 네. 그리고 여우주연상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제 제시 버클리가 받았는데요. 제시 버클리는 햄넷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게 또 의미를 가지는 게 영국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첫 아일랜드 여성 배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인이 이제 처음으로 수상했던 적이 바로 킬리안 머피였는데 이번에는 아일랜드 여성 출신으로서 처음 이제 영국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한층 더 의미가 깊죠. 그러네요. 이번에 수상작들이 재밌네요. 일단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빼고는 네. 다 좀 뭐랄까 예외적이라고 할까요? 네, 일단 나무 조연상을 나무 네. 조연상도 사실 좀 이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골든글러브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았던 센티멘탈 밸류의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받을 것이다라는 게 우세했는데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숀 펜이 받았으니까 이것도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요거는 그 남녀 주연상 안 줘서 미안해서 주는 거 이게 저의 억측입니다만. 그거 아닙니까? 억측입니다. 억측이에요? 그렇게 안배하면 그런 거 없어요? 네, 안 되죠. 슬퍼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 눈에 띄는 게 이거네요. 다큐멘터리상 푸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 네. 와, 굉장히 정치적인데요. 네. 원래 영국 아카데미는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하는 시상식이기도 해서 요거는 사실 좀 아마 예상 가능한 범주에 드는 시상이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참 근데 이런 거 하고 나서 네. 나중에 좀 한 5년 10년 지나서 다시 영국이랑 러시아랑 또 친하게 지낼 텐데 네.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근데 영국이 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또 약간 영국의 그런 예술가들 특히 영화인들의 집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선 유머로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네. 좀 그런 영국 예술의 전통이 여기서도 이어지는 건 아닐까 싶네요.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네. 한동안 러시아랑 교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무튼 영국은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게 진짜 신기해요. 자, 잠시 저기 톡방에 올라온 얘기 하나만 하면요. 12345님께서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방송 들을 때 어떻게 듣나요? PC 버전에서 오네오로 들으면 되나요? 계속 끊기네요 하셨습니다. 국악방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아예 국악방송 어플이 있으니까요. 어플에서 오네오 들으면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줄 영화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작 중에 하나입니까? 네, 바로 센티멘탈 밸류인데요. 아하. 센티멘탈 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국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이전에 작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이 또 영화의 주요 출연진 4명이 모두 이번 오스카 연기상 후보에 올랐고 또 작품상, 감독상 등 주요 부문 9개 부문 후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스카에서의 수상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네. 영화인가요? 센티멘탈 밸류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영화인데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은 이제 노르웨이 출신의 감독이죠. 그래서 영화도 노르웨이 오슬로가 배경이에요. 여기에 노라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노라는 연극 배우예요. 그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인 아버지 구스타프를 두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신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에서 장례식이 열려요. 근데 여기에 오래전에 이제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찾아와요. 아하. 근데 아버지가 오랜만에 왔는데 딸 둘과 이제 만났을 때 좀 약간 떨떠름해요, 딸들이. 뭐 그럴 반갑거나.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으니까. 네. 근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오랫동안 영화를 찍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15년 만에 다시 영화를 찍을 건데 여기에 주인공을 해달라고 해요, 딸에게. 딸은 연극 배우로 이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딸은 바로 이제 대번에 거절하자.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 없다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딸은 계속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권유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아버지는 딸에게 제발 시나리오만이라도 읽어달라. 너를 위해 쓴 시나리오다라고 부탁을 하는 한편 또 이제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되어가지고 갔을 때 할리우드의 굉장히 스타 여배우와 우연한 만남을 갖게 돼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배우를 캐스팅해서 또 이게 그 영화를 결국 찍게 찍는군요. 되는 거죠. 네네. 네, 그 과정에서 딸은 계속 아버지와 갈등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딸과 다시 화해하고자 계속 이제 손을 내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화해하나요? 화해의 청신호가 켜집니다. 이게 진짜 그 화해를 하는 걸로 만들어도 너무 뻔한 영화가 될 것 네. 같고 화해를 안 하는 걸로 만들자니 또 좀 슬플 것 같고 화해를 하는 순간이 오겠구나라는 강한 이제 예감을 관객에게 던져주고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오겠구나. 오겠구나. 네. 네.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무슨 뭐 아버지가 애들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집 떠나서 어디 멀리 갔다가 십몇 년 만에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있고 네. 이렇게 자라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그 버려진 시점은 다 빼고 다시 찾아온 시점부터 얘기하다 보면 왠지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버지가 화해하자고 얘기하는데 딸들이 거절하는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사실 그 영화가 시작되기 그 전에 그쵸. 한 십몇 년간은 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자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누구도 이런 상황에 있는 딸에게 아버지를 용서해 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참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어떤 특정 인물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화해를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아버지가 떠났을 때 네.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거든요. 음흠. 이러이러해서 떠났다라고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다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또 오랫동안 한 집에서 이제 가족이 계속 살았거든요. 그 집은 아버지가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쭉 살았던 굉장히 이 가족의 역사를 모두 응축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는 단서들을 이제 관객들에게 던져주죠. 그래서 관객들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또 이 딸의 분노. 왜냐하면 노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화가 나 있거든요. 아버지를 보면 저는 노라가 일종의 화병에 걸려 있다라고 보는데 아버지만 보면 화를 내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상황도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장례식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멋진 일이다. 우리 두 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그게 네. 얼마나 가식 같겠어요. 노라는 근데 왜 떠났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생각 나오지. 네. 뭔 소리야. 남들 앞에서만 저래. 우리한테는 잘해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노라는 아직 그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그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어른처럼 웃으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본 건 딸인데 딸들이 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 근데 뭐 어쩔 수 없겠죠. 요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을 테니까. 네. 자, 영화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딸 노라가 이제 연극 배우인 건데. 네. 근데 연극 배우인데 무대 공포증이 있는 설정이에요? 네.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해요. 뛰어난 연극 배우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국립극장에도 서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되었는데 무대에 서기 전에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요. 무대에 오르면 모든 게 다 망가질 것 같고 연기를 못할 것 같아서 심지어 의상까지도 막 찢어요. 어우. 갑자기 그 불안증이 도져서. 네. 근데 이 무대 공포가 사실 무대 공포증만이 있는 게 아니라 노라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우울증까지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무대 공포증으로 이제 공연을 취소하고 집에서 이제 하는 게 그냥 누워서 눈물만 흘리고 있고 그래서 우울해서 엎드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이 우울증도 혹시 네.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영화 안에서 계속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노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어떻게든 해소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15년 뒤에 아버지가 어떤 사과를 한다거나 뭐 내가 그땐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도 본인의 트라우마와 상처로 인해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노라에게 확실히 말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라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부재와 상처를 한 번도 해소하지 못한 채로 계속 안고 이렇게 10몇 년을 살아오다 보니 그게 이제 곪게 된 거죠. 이 아버지가 이제 구스타프. 네. 이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자살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본인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 집, 거기서 나중에 딸도 낳고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두고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난 거죠.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또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수용소 생활을 했을 때 끔찍한 아이고. 고문을 당한 기억 때문에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이은 이 트라우마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생긴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스타프가 노라를 위해서 썼다는 시나리오 내용이 바로 그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네. 어린 아들을 두고 자살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왜 노라를 위해 썼냐고 말을 했냐면 이 안에서는 노라가 똑같이 느끼는 그 부재와 그 상실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거든요. 구스타프도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은 노라가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듯이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자신의 트라우마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재현을 하면서 어떻게든 극복하고 그 과정을 노라와 함께하면서 노라도 그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참 전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전 참 이거 왜 이사를 안 간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거기서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기억이 분명히 있잖아요, 구스타브가. 근데 그 집을 잘 떠나지를 못해요. 아니 그 왜? 왜냐하면 어머니와의 좋은 기억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 안에서 딸을 낳았다는 또 좋은 기억도 있고 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딸들을 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이사를 갔었으면 그러니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에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제 제3자인 입장인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거대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제대로 이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참 너무 슬픈
슬픈 일이 대를 잇고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곰돌이님께서 전쟁이라는 시대적 폭력이 대를 이어 트라우마를 남겼군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그럼 이 영화의 OST 한번 들어보시죠. 릭스 아르키베트, 한니아 라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센티멘탈 밸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릭스 아르키베트, 한니아 라니의 곡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화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센티멘탈 밸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구스타프가 네. 이 굳이 그 엄마를 위한 영화를 만든 건 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영화를 만드는 게 자기의 구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왜 딸을 출연시켜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네. 내가 스스로 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본인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 딸을 위한 거였던 거죠. 왜냐하면 딸 노라가 자기가 비슷한 종류의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도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라는 분노와 또 동시에 어머니의 그 자살 과정에서 내가 혹시 어머니를 말릴 수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까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부재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남기는 그 상처라는 건 그냥 대강 외로움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부모님이 떠났던가라는 근원적인 그런 죄책감과 함께 공포, 그리고 앞으로 맺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의 애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데 그럼 신뢰가 일단 안 생기는 거죠. 네, 딱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구스타프가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딸들한테 제대로 된 애정도 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자기가 보니까 노라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노라는 나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해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영화를 만들어서 노라를 자신의 영화에 출연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이 구스타프를 연기한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그 스웨덴의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 배우예요. 스웨덴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라고 하면 뭐 이 배우를 꼽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고, 또 자신의 아들들, 딸도 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아들 삼형제가 굉장히 또 할리우드에서도 그쵸. 활발하게 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장남인 알렉산더 스카스가드가 최근에 센티멘탈 밸류와 관련해서 배우가 배우를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이제 버라이어티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영상 굉장히 재밌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센티멘탈 밸류에서 본인을 연기하셨다면서요?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 감독 구스타프가 아들이 봤을 때는 자기 아빠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신도 어렸을 때 배우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7살 때 이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영화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연기 데뷔를 하고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배우가 됐다라고 이렇게 되게 약간 좀 투정을 부리거든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노라의 여동생이 있는데, 아그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때문에 연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고 유명한 감독이니까 집에 잘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영화에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알렉산더 스카스가드는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죠. 늘 집에 잘 부재하고 예술을 쫓아다니던 그 어린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의 아티스트적인 이제 대답을 하고는 해요.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이 스텔란 스카스가드와 이 가족들을 두고서는 스웨덴에서는 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해요. 스웨덴 최고의 수출품이 이케아와 이 스카스가드 집안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젊은 시절에 또 얼마나 예술을 쫓았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사람은. 근데 진짜 그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돌아왔는데 딸이 그렇게 자기랑 똑같은 걸 봤을 때, 그러면 딸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 근데 사실 딸이 그렇게 된 원인은 나고,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네. 누군가가 와서 딸을 구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자기밖에 없었겠구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저는 일단 너무 좋은 어딜 감히 아버지셔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딜 감히 지는 지 입맛대로 살아놓고서 이제 와서 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어딜 감히,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영화에서 구스타프를 영화 감독으로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감독 개인의 좀 개인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이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외할아버지도 유명한 영화 감독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할아버지도 전쟁에 대한 상처가 있고 심지어 나치하게 붙잡혀 고문당했던 기억들도 있는데 이것을 본인의 영화를 통해서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구스타프에게도 반영이 된 거고 무엇보다는 이 영화 매체라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영화 안에서 노라 같은 경우에는 연극 배우잖아요. 네. 연극은 그냥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한 번 연기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라의 불안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하지만 영화는 편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찍을 수도 있고. 네, 연기하고 나서 어떻게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장면 같은 것들을 뺄 수도 있고 네. 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디테일들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영화 매체의 특성으로 계속 같이 이제 일했던 할리우드 배우가 구스타프에게 물어봐요. 이거 어머니 얘기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어보면 구스타프는 웃으면서 어머니 얘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캐릭터예요. 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상처와 기억을 재료로 만든 인물과 이야기지만 그것에 자신이 바라는 어떤 종류의 위로나 화해 그리고 극복을 담을 수 있다라는 이 영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집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스타프와 딸인 노라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재현하면서 그 한가운데로 다시 자신을 끌고 들어가면서 이제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나름의 어떤 정신 분석학적 방법을 쓸 수 있는 그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이 또 중요했기 때문에 구스타프가 영화 감독인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아직 올해 초반인데 아마 연말에 다시 얘기할 때도 5손가락 안에 분명히 들 것 같은 영화다. 올해 영화? 네, 라는 정말?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감동적이었나 보네. 왜냐하면 우리 부모나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내가 되게 지독히 싫어하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가끔 살다 보면 그걸 내 안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이죠. 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떻게 내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영화예요. 내가 되게 유일한 단독자 같지만 내 안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시간과 우리 가족의 또 그 위에 조상들이 보냈던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나라는 인물이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영화 안에서 노라가 굉장히 아끼는 조카를 보면 조카 안에서 또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영화 안에서는 집으로 대표되기는 하는데 이 가족의 역사와 시간 이것이 나를 만들어주고 나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힌트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영화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영화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낡고 사라지는데 그 안에서 시간도 있고 부모와 어떻게 보면 화해할 가능성, 여러 가지 기회들,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작은 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영화 만나보죠. 센티멘탈 밸류에서 뽑은 키워드로 준비한 두 번째 영화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밝고 명랑한 가족 영화를 준비해봤어요. 미스 리틀 선샤인인데요. 정말 사랑스럽고 하지만 또 삶의 어떤 좀 서글픈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기도 한데요. 영화 내용은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어린이 미힌대에 막내딸이 참가하고 싶어 해서 온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스틱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어서 아빠가 되게 고물 이제 미니버스를 빌려서 운전을 하고 또 삼촌이 이제 그 군식구처럼 있는데 자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혼자 둘 수 없어서 이제 삼촌도 데리고 가고 또 큰아들은 또 미성년자니까 혼자 둘 수 없잖아요. 큰아들도 데리고 가고 또 할아버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도 같이 떠나게 되는데 이 가족들이 막 사이가 좋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들 문제가 있고 사이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인데 이 콩가루 집안이 이제 막내딸을 위해서 함께 길을 떠나면서 전에 없이 가장 빛나게 됩니다. 일단 막내딸을 위해서 다 같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설정이 매우 좋네요. 네. 여기서 이제 콩가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이 그 가족 구성원들 각자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 가족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파산 직전이에요. 아버지 리차드는 자기 개발서 작가인데 네. 책이 안 팔려요. 성공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성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쿠. 그리고 어머니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혼자 일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고, 이제 올리브 막내딸의 오빠인 드웨이트는 이제 파일럿을 꿈꾸지만 그게 좌절되면서 그럼 나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오빠이자 삼촌 이제 철학 교수인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동성 이제 연인에게 버림받고 자살을 시도한 후에 혼자 있을 수 없어 이 가족에게 이제 합류한 상태인 거죠. 한숨 나죠. 다들 정말 문제가 있네요. 그럼 할아버지는 좀 일반적입니까? 아니요, 할아버지도 네. 이제 요양원에 있다가 잠깐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왔는데 할아버지는 마약 중독자예요. 아이쿠야.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쾌하고 멋집니다. 그리고 손녀딸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크죠. 일단 뭐 우리 막내가 올리브가 네. 미인대에서 우승을 하면 뭐 온 가족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올리브는 미인대에서 절대 우승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관객도 알게 되죠. 이 어린이 미인대라는 게 굉장히 혹독한 시장이잖아요. 어른처럼 화장하고 어른처럼 웃으면서 네, 뭐 기괴한 화장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네, 이제 그렇죠. 문제 있는 대회인데 네. 여기서 당연히 통통하고 정말 어린이스러운 올리브는 우승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미인대회까지 가는 길이 중요한 거죠. 이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 고장난 미니버스를 타고 가는데 클러치가 고장이 나면서 아이고.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타려면 앉아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이제 클러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두 내려서 차를 밀고 한 명씩 이제 순서대로 차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타는 사람은 팍 뛰어서 겨우겨우 다른 가족의 손을 잡아야지 이 차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니버스가 굉장히 가족하고 닮았어요. 왜냐면 막 고장 나도 막 어떻게든 목적지까지는 굴러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고쳐서 좀 매끈하지 않을지라도 차는 차니까 가게 되잖아요. 가족들을 다 닮잖아요. 이게 가족이라고 영화가 말하는 거죠. 재밌는 게 이 영화로 처음 이제 작품을 쓴 마이클 한트 각본가가 그해 오스카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거든요. 그때 수상 소감에서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재밌었던 기억이 우리 가족이 고장난 그 미니버스를 타고 여행한 적이 있다. 클러치가 고장난 채로. 그게 우리가 가장 함께한 일 중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 역시 나중에 뒤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아마 이 고장난 버스를 타고 여행했던 순간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런 이 메시지는 있네요.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어떤 거에 대한 성공을 하거나 성취를 하거나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진짜 깔깔거리고 웃는 진짜 행복은 성공이나 성취랑은 별 관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냥 별것 아닌 별것 일로 아닌. 웃게 되는 순간이 정말 소중하죠. 심지어 뭐 애기가 밀가루 장난하다 다 네. 쏟아가지고 그거 청소하고 있는 그런 게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 가족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를 투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맞아요.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마음. 너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보다 못 미치는 조건에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런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서 처음 출발할 때는 계속 싸우고 투닥투닥 하지만 이 정말 엄청난 모험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난 뒤에는 어쨌든 서로 다 함께 모여서 춤을 추거든요. 그 모습이 나도 우리 가족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용기도 줍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인 평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오, 네. 센티멘탈 밸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는 이름처럼 영화가 정말 밝은 햇살로 가득하거든요. 근데 마냥 또 깔깔거리고 있는 영화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감동의 순간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겪는 상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유머러스한 조언도 주는데
사실 미인대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물론 수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좋은 추억을 남겼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의 경제적 위기라던가 정서적 위기가 이 모험으로 다 이제 극복하고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가족은 해피엔딩을 맞았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좀 저급한 동작으로 춤을 추는 걸 올리브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막내딸이 그걸 이제 그 미인대에서 추니까 사람들이 다 막 야유를 보내고 막 나가라고 하고 난리가 나요. 예. 근데 올리브가 혼자 이렇게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가족들이 심지어 우울증 걸린 삼촌까지 다 같이 무대에 뛰어나가서 그 이상한 춤을 다 같이 추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콩가루 집안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 춤을 통해서 이 사람들 굉장히 끈끈하게 뭉친 밀가루 반죽 같은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들의 좌절된 꿈이나 파산 같은 것들은 여전히 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 가족에게 그런 좌절과 시련이 또 왔을 때 떠올릴 굉장히 따뜻한 한 조각의 기억이 있다는 게 굉장히 진정한 해피엔딩이 아닐까 싶네요.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영화 본 사람들 각자의 가족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그러면 이 영화 입장에서도 너무나 큰 보람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1145님 센티멘털 밸류 며칠 전에 봤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소중하기도 하지만 서로 상처가 많기도 하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8765님 집에서 3분만 뛰어가면 독립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가 걸리면 참 궁금한데 이지혜님의 해설을 듣고 영화를 보면 한결 이해가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오늘 이지혜 시네토크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센티멘털 밸류, 또 조나단 데이턴 감독의 미스 리틀 선샤인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패배자라는 건 패배할까 무서워서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이란다. 넌 시도하잖아? 그럼 패배자가 아니야. 영화 미스 리틀 선샤인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이 영화의 OST 가운데 라 욜로나 디 보치카의 곡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